안녕하세요, 배티비 최아림입니다. 저는 지금 제네시스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 G90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G90 프레스티지 3.3T 모델이고요. 무려 1억 1000만원에 달하는 엄청나게 몸값이 나가는 국산 최고의 대형 세단을 현재 시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차를 수령을 해서 800km 가까이의 주행거리를 3박 4일 동안 좀 타봤는데, 그냥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딱히 흠잡을 부분이 없는 플래그십 세단이다. 근데 이 차만의 특유의 개성이나 뭔가 헤리티지나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차의 외관은 예견되어 있는 제네시스 패밀리룩이 적극 반영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에 적용된 크레스트 그릴이 지나치게 좀 과감해 보인다는 평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전면부의 변화 자체도 크레스트 그릴이 적용이 되면서 그에 따른 위압감이나 웅장함 같은 게 말도 안 되게 생겨버렸습니다. 근데 기존 EQ900의 디자인 워낙 많은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감해 보이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공개 행사 때 봤을 때도 예상했던 것보다 실물이 낫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출고된 이후에 생김새 자체는, 측면부 자체는 거의 달라진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네시스가 지금 G90에 새롭게 적용한 G 매트릭스라는 디자인 철학을 가미한 휠 디자인이나 상당히 길게 뻗은 LED 바가 적용된 방향지시 등 정도가 새롭게 바뀐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LED 바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되게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생각지도 못한 사양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운전하면서 이 LED 바의 길이가 워낙 길다 보니까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야간에 비추는 이 광량이 말도 안 되게 어마무시해서, 덩치 큰 대형 트럭이 가끔씩 짐칸 쪽에 불 비추는 차들 있잖아요. 조명 밝기를 조절을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밝은 LED 조명을 쏘는 느낌을 받는 것만큼이나 상당히 그 밝기가 살벌합니다. 그래서 야간 운전 시에 상당히 주위차들의 반응이 호의적이더라고요. 후면부는 사실 좀 말이 많이 나오게끔 바뀌었죠. 일자로 이어진 LED 리어램프의 전반적인 형상도 그렇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새로운 독특한 디자인 철학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의아함을 갖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후면부에 있어서는 어디서 많이 봐왔던 디자인 같고, 여러 다양한 차종들을 통해서 입증이 된 디자인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갑자기 튀어나온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LED 라인들이 적용된 범위가 하도 넓고, 미등으로 점등됐을 때 비주얼이 화려하다 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 존재감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실내는 생각보다 그 차이를 인지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실내 소재의 고급감, 그런 것들을 좀 구현하는 데에 집중을 했고요. 무드 트림을 유광에서 무광으로 바꾸면서 지나치게 올드해 보이는 성향을 좀 덜어냈고, EQ900 같은 경우에는 일반 현대차와 동일한 블루톤의 UI가 적용이 됐었거든요. 이름은 제네시스라고 나왔는데 과연 이게 제네시스가 맞는 거냐라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됐었는데, 그런 점에서 G90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어쩔 수 없었겠죠. 혹은 수지 타산이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거나, 지금의 이 차의 계기판 구성을 보시면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 좌우는 아날로그 계기판이 위치해 있는데, K9도 그렇고 G70도 그렇고 해당 사양에 LCD가 적용이 되어 있단 말이죠. 몇 가지 사양들이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사각지대 감지 장치,
보시게 되면 K9 같은 경우에는 좌우 계기판 그래픽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데 G70가 오히려 외관상으로 크게 바뀌거나 실내에 큰 변화 없이 LCD 계기판을 채용했던 것을 감안을 하면 이 차가 플래그십인데 왜 이런 배려를 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크게 들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는 추후에는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대형 세단을 탔을 때 느껴지는 공간감이 상당히 광활하고 커야 되는데 이 차는 그런 점에서는 만족감이 좀 떨어져서 플래그십 치고 그냥 뒷좌석 헤드룸이 좁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시승을 하면서 그 원인을 찾았어요. 이 차의 뒷좌석 시트 높이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또 높다고 해서 7시리즈에 준하는 수준은 아니고요. 키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시트의 높이를 그렇게 높이 한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를 저희 지인들끼리 하긴 했었는데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키 보조 베개, 그러니까 S클래스에서 보던 그 메모리폼 같은 게 더해지면서 정말 편합니다. 기능적인 면 자체는 크게 바뀐 건 없지만 UI 자체가 앞쪽과 동일하게 바뀌고 이 차는 지금 3존 공조 장치 가지고 있어서 앞좌석 좌우 그리고 뒷좌석에서 온도 조절을 별도로 일일이 해둘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급의 차를 탔던 분들을 약간 낚았던 거는 이거 발판처럼 생겼지만 도어백 포켓입니다. 제 레스트 기능을 이렇게 쓰게 되면 원래도 넓은 레그룸이 말도 안 되게 넓어지게 돼요. 지금 이 레스트를 하게 되면 시트 자체도 좀 더 높아져서 가뜩이나 높은 시트 포지션이 더 높아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꼬는 것도 무리가 없고 레그룸에 있어서는 185, 190cm의 신장을 가지신 분들도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히 편안하게 앉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레그룸이 이 시트를 앞으로 해서 뺐는데도 상당히 여유롭죠. 넉넉하고. 사실 이 차의 뒷좌석에 앉아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는 주 요인은 이 차의 헤드룸 공간에 있어요. 의외로 헤드룸이 넓지가 않아요. 보시면 지금 주먹을 쥐고 머리 위에 손을 넣게 되면 딱 한 개밖에 안 들어가요. 제가 이렇게 차를 정자세로 앉았을 때 웬만한 차들은 주먹 한 개 혹은 한 개 반이 들어가요. 현대기아차 기준으로. 얘는 플래그십 세단인데 주먹이 이렇게 한 개밖에 안 들어가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좀 싶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정자세로 앉았을 때 딱 보여지는 시야가 조수석 헤드레스트 뒤편이 아니라 천장 이쪽에 시선이 간단 말이죠. 이렇게 결과적으로 편하게 앉으려면 이걸 이렇게 조절을 해야 돼요. 시트를 앞쪽에 밈에 따라서 등받이를 이렇게 눕힐 수 있게 되는데 이러면 그나마 좀 나아요. 한 주먹을 이 기준으로도 2개에서 한 1.5개 정도 들어가겠네요. 저는 G90 뒷좌석 이렇게 다녔어요. 무조건 자려는 목적보다도 헤드룸이 답답해서 느껴지는 불편함이 너무 크더라고요. 사실 이 급 차에 그렇게 맞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일반적인 한국인의 체형 75cm의 신장과 돼지 같은 살을 갖고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공간상으로 제가 아쉬움을 느낄 정도면 저보다 더 크고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타자마자 머리가 닿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후에 좀 바뀔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좀 꽤 치명적인 단점인 것 같아요. 이게 헤드룸 공간이 좁은 것도 분명히 문제가 되지만 그것만큼이나 또 다른 문제가 시트의 편안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앞좌석은 앉았을 때 딱 이 몸을 적당히 감싸주고 포개어준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들게 하는 반면에 뒷좌석은 뭐 헤드레스트도 전동으로 작동이 되고 앞뒤 조절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 상황에 비해서 편안하지 않은 거죠. 다른 일반적인 차들에 비해서 승차감이 상당히 정제가 되어 있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건 맞지만 정작 2급 차에 요구되는 그런 하이 퀄리티를 경험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차를 타면서 느껴지던 약간 오게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일부 소소한 기능들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썬루프가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어요. 파노라마도 아니고 그냥 썬루프인데 썬루프가 틸트로 열었을 때 그리고 틸트로 닫았을 때 원터치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눌러줘야 닫히고요. 원터치로 이렇게 열었을 때는 이거는 같이 밀려가서 열리게 되는데 정작 썬루프를 닫을 때는 원터치로 되기는 하지만 가림막 자체를 조절하는 건 또 결과적으로 수동으로 해야 돼요. 일반적인 평범한 차였으면 지금 제가 이 차를 시승하는 시점이 한 5년 전이었다면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이 차는 엄연히 플래그십 세단이고 심지어 지금은 이 첨단 과학이 공존하고 있는 이 현 시점에 나온 차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점에서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에 이제 UI가 좀 바뀌면서 많은 기능들이 정갈하고 깔끔하게 쉽게 조절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보기 좋게 다양한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게 해놨어요. 각 기능별로 제공하는 기능들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일일이 세부 조작을 하기에는 좀 번거롭게 느껴지는 건 맞습니다. 또 소리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차는 참 신기한 게
앞좌석과 뒷좌석에 앉아서 서로 얘기를 할 때 격벽이 있는 것처럼 생각보다 의사소통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 톤 정도의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소리를 키워서 얘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 잘 들려요? 할 정도의 높은 톤으로 이야기를 해야 그나마 의사소통이 되고, 약간 조곤조곤 얘기를 할 때는 서로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것처럼 서로의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차에 들어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아무래도 작동을 하면서 앞좌석과 뒷좌석에 생각지도 못한 격벽을 만든 것 같아요. 이 차를 운전하면서 그 기능을 어떻게 끄는 건지 막 나름 찾아보긴 찾아봤지만 결과적으로 끌 수는 없었고, 통화할 수 있는 뭐 마이크 같은 그런 것들을 막았을 때 그나마 좀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느낌을 받게 됐거든요. 이해가 안 가죠. 왜냐면 E급 차를 타면서 느껴지는 덕목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편안한 승차감과 목소리 톤을 높이지 않고도 유유하게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것이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차는 그런 점에서의 덕목은 상당히 부족한 듯 느껴집니다. 만약 산다면 저는 그 기능을 없애는 혹은 끄는 방법부터 찾을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3 트윈터보 엔진이 이제 들어가면서 G70나 G80까지 그 해당 사양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엔진의 그런 성능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느끼긴 힘들어요. 초반에 출발할 때 있어서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기는 한데, 주행모드 설정에 따라서 갭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가속을 했을 때 약 700m 소하 IC에서 급 차에 맞는 건가 싶긴 한데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더 그 특성이 명확하게 나오는 편인데, 예전에 제네시스 쿠페나 이런 차를 타면서 느꼈던 그런 인위적인 소리가 실내를 뒤덮게 됩니다. 운전을 할 때 나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굳이 사운드 제너레이터 기능을 넣을 필요는 없지 않았나라고 보는 쪽이어서 약간의 아쉬움은 남고요. 수동 변속 반응이 상당히 빨라졌어요. 업시프트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다운시프트 했을 때 지금 보시면 5, 4, 3, 2. 예전에 이렇게 운전 못했어요. 이 차가 그렇게까지 안 됐거든요. 이렇게 다운시프트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현대차, 뭐 요즘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되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티어링의 조향감이나 브레이크 페달의 담력, 엑셀 페달의 담력 등이 상당히 묵직해졌어요. 뭔가 가벼움은 좀 덜하고 그거를 조작함에 있어서 기분 좋은 무거움, 견고함이 있어요. 너무 조향감이나 페달 조작감이 가벼우면 차 자체도 좀 운전하면서 가볍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운전하면서 되게 큰 불안감으로 그게 느껴지는 약간의 변수로 작용을 하는데, 이 차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묵직해지고 나아졌어요. 제가 EQ900을 사실 탄 기억은 거의 나지가 않는 수준이어서 좀 주위에 EQ900을 탔던 분들께 조언이나 의견을 여쭤봤더니, 기존 EQ900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의 조향감이나 그런 전반적인 조작감에 있어서 좀 많이 가벼웠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차는 좋게 바뀐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차의 주행 모드가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커스텀, 스포츠, 에코 이렇게 있는데, 에코로는 다니게 됐을 때 어차피 이 차가 기름을 안 먹는 차가 아니거든요. 굳이 에코로 다니면서 차가 늘어지게 답답하게 운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주로 컴포트 모드로 다니게 되더라고요. 컴포트 모드로 다니면 급차에 요구되는 적당히 묵직하게 가속이 되면서 바로 엑셀 페달을 전개했을 때 시원스럽게 활적으로 나가주고, 반응들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스포츠 모드는 신기하리만치 좀 본격적으로 바뀌는데, Q900을 탔을 때도 의외로 스포츠 모드에서 보여주는 만족감은 좀 있었거든요. 사이드 볼스터를 두툼하게 채워주고, 스티어링 조향감이 묵직해지고, 엑셀 페달의 즉답성이 확실히 이제 나아지는데, 무게나 크기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까지 안 움직여줘도 될 것 같은데 꽤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줍니다. 물론 당연히 무게감은 느껴지죠. 어쩔 수 없죠. 물리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가벼운 차는 아니니까. 상당히 각 주행 모드별 차이도 분명하고, 운전하면서 느껴지는 각 특성, 장점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승차감은 상당히 편하고 유한데, 주행 모드 설정에 따른 승차감 차이는 생각보다 크진 않더라고요.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 좀 더 묵직해지는 건 있지만, 딱딱해져서 느껴지는 짜증을 느끼기보다는 그냥 독일차나 뭐 유럽차를 타면서 느껴지는 그런 묵직함, 견고함에서 오는 기분 좋은 딱딱함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뒤에서 느끼기에. 차를 따라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켜고 이제 지금 열심히
이동하고 있는데 기능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훌륭해요.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에 맞게 이제 카메라나 일부 구간에서의 속도를 제한 속도에 맞게 설정을 해주는 HDA도 상당히 인상적이고, 시스템 자체가 보여주는 상당히 숙련된 운전자와 같은 이 반응성에 있어서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가속, 감속 뭐 이런 부분들, 뭐 조향까지도 스티어링 휠에 손만 올려놓고 있으면 상당히 그 부분을 센스 있게 처리를 해냅니다. 차선 엄청 잘 있고, 뭐 어두울 때도 기능 키면 잘 가고, 후방에서 교행하는 차 왔을 때, 차에서 내렸을 때 삐비비 하는 안내 음성 알려주는 것도 잘 작동하고, 후방 교행 시나 사람이 있을 때, 그러니까 물체가 있는데도 운전자가 엑셀 페달을 밟고 있는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아버려요. 그 기능을 살려놨으면. 능동형 안전사양을 뽑아내고 그걸 구현하는 데 있어서 아직 뭐 단계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겠지만, 단계 자체가 무슨 의미가 싶을 정도로 그 해당 단계의 자동차 중에서는 말도 안 될 정도로 상당히 훌륭하게 시스템들을 뽑아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부분은 만족스러웠는데 딱 하나, 이것만 좀 더 나아졌으면 나보다 낫겠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정지를 할 때 브레이크 페달을 50%의 담력으로 쭉 유지하면서 가서 쓰게 되면 마지막에 차량에 섰을 때 그 차량이 움찔거리게 돼요. 왜냐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그 힘 때문에 차가 이렇게 쏠리고 있다가 갑자기 쿵 하면서 이제 차량이 정지하게 되죠. 개인적으로 의전 운전 같은 거를 좀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서 저는 그런 상황에 그 쿵 거리는 게 너무 거슬렸기 때문에 차가 다 설 때쯤에 브레이크 페달에 힘을 싹 빼면 차체의 움직임이 거의 미미하게 되거든요. 상당히 그러니까 인지하기 힘들 정도로 되게 편하게 되는데, 얘는 아무래도 브레이크 페달 담력을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분명히 자유롭게 바꾸는 것 같긴 하지만 일정하게 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정지를 하면서 차가 꿀렁이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부분을 차량이 제동을 마치는 시점에 있어서 스무스하게 브레이크를 빼는 식으로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으면 저보다 나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이 차에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LED 조명이 이제 들어가는데, 주간에는 사실 그게 티가 잘 안 나요. 그 LED가 밝긴 밝지만 주위가 밝으면 아무리 밝아도 묻히기 마련이잖아요. 야간이나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서 주차를 했을 때 상당히 유용하다고 느꼈고요. 특히 조명이 아예 없어서 순전히 이 차의 브레이크를 밟는 그 광량에 의해서만 주차를 하게 되는, 그럴 때 엄청 유용했습니다. 또 시승하면서 죽전 휴게소에 잠깐 들어갈 일이 있었거든요. 휴게소 주위에는 조명이 상당히 다양하고 많이 켜져 있었는데 휴게소 끄트머리 쪽은 완전히 어둡더라고요. 차를 세울 때 기능의 진가를 톡톡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운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거나 혹은 전 세계의 자동차 메이커에 있어서 귀감이 될 만한 운전자 혹은 탑승자를 위한 시도들은 계속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차피 이 화면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이 사각지대 경보장치 취지 자체는 되게 좋게 느껴지는데, 이 기능이 들어가면서 기본적인 한국의 운전에 지켜야 할 소양 같은 거는 좀 약간 거스른다는 느낌을 받게 되네요. 이 G90는 뭐 리무진 모델도 아닌데 차선 변경하면서 그렇게 딱히 차가 운전이 부담스럽거나 하진 않거든요. 사이드미러에서 보여주는 정보들도 상당히 충분하게 잘 보여주고, 다만 룸미러를 통해 보여지는 시야가 막 여유롭진 않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뒷좌석의 유리 크기 면적 자체가 작다 보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룸미러 쪽으로 보여지는 시야는 작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 기능의 취지를 살려서 운전을 한다면 화면을 보고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를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룸미러로 후방 시야를 크게 보고 다음에 이 화면을 보고, 아니면 그러고 사이드미러를 봐야 되는 건지. 근데 일반적으로 운전을 할 때 물론 개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차선 변경하기 전에 룸미러를 통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를 봐야 된다라고 배웠거든요. 이 기능이 최초로 들어간 더 K9을 보면서도 같은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쓰면서 장점이 있겠죠. 차선 변경하다가 말씀드렸던 제가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를 보고 난 뒤에 갑자기 차가 끼어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럴 때 사고를 한 번이라도 피할 수 있으면 그 기능으로 족할 수 있는데, 사실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자상한 배려가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그게 또 배려가 과하면 이게 배려인지 이게 장난하는 건지 약간 좀 분간하기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배려가 지나치다 보니까 그 배려가 그렇게 와닿지가 않게 되네요. 아이들 스탑앤고가 적용이 되면서
어느 정도 엔진열이 오른 시점부터는 바로 작동을 하거든요. 작동성에 있어서는 뭐 나무랄 데 없지만 엔진 시동이 걸릴 때 언덕이나 이런 곳에 서 있거나 아니면 평지에서도 뒤쪽으로 차가 밀렸다가 나간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운전할 때 뜻하지 않게 차량이 움직이면 운전자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 차는 운전자 혼자 타는 차도 아니고 뭐 중요한 사람을 모실 수도 있고 아이들 상태에서의 먹는 연료 소모량이 좀 적은 게 아니니 또 안 끌 수는 또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 시동이 꺼졌다가 켜졌을 때 바로 차량이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연비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길 위에 다니는 수많은 EQ900에 3.8, 3.3, 5.0이 어차피 뭐 기름 뭐 사바로 먹는 거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알 테니까 시내에서는 4km 중후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고속도로에 올려서도 8단 변속기를 야금야금 단수로 올려서 크루징을 할 때 연료 소모율을 좀 줄여주려는 시도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차의 떡대와 무게를 거스르진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신경 쓴 평균 연비는 10km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90 3.3T 총평을 해보면 페이스리프트 치고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며 급 차에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들이나 적재적소의 변화를 잘 더했고 기존 차를 타면서 느꼈던 뭔가 헐거움이나 혹은 뭐 가벼움 그런 부분 또한 묵직하고 견고하게 바뀐 되게 살만해진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산 플래그십 세단 같은 경우에는 극강의 편안함, 물을 떠다니는 듯한 뭔가 그 지나치게 쇼파 같은 승차가 특색이나 개성은 다른 쟁쟁한 경쟁 상대들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는데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묵직함이나 견고함이 느껴지고 차량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주행 성능에 있어서도 뭐 평균 혹은 평균 이상을 충분히 잘 소화를 해내고 실내 소재의 고급감이나 이런 마감 처리 또한 상당히 잘한 편이고 시스템 자체도 직관적으로 잘 설정을 해뒀습니다. 되게 국산차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잘 강조를 해서 다양한 변화를 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몇 가지 있었죠. 선루프의 조작 방식이나 지나치게 높은 시트는 개선이 추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네시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지개를 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막 딜러십 정리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차량이 솔직히 원활히 팔리고 있진 않지만 G70의 뭐 이런 성공이나 그리고 이 차 자체도 상당히 좋은 쪽으로 잘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반응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한국 사람의 신장보다는 해외에 있는 엄청나게 크고 넓고 그런 분들의 체형도 고려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어차피 차량 자체가 절대 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게끔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좌석 시트를 낮춘 것만큼 되면 뭐 정말 훌륭하겠죠. 그럼 지금 현행 S클래스 뒷좌석에 앉으면서 느껴지는 파묻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솔직히 그 정도까지 바라지도 않고 절반만 됐으면 좋겠어요. 시트만 낮았어도 훨씬 편했을 거예요. 훨씬 편하고 훨씬 안락하고 타자마자 잠부터 오는 그런 차였을 텐데 편안한 승차감을 구현을 해놓고 주행질감 또한 상당히 운전하기도 그렇고 뒤에 탔을 때도 그렇고 상당히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것에 반해서 뒷좌석 시트가 껑충한 것 하나 때문에 그 치명적인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느껴지는 그 불편함은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플래그십 혹은 뭐 이제 슈퍼드리븐으로 여겨지는 차들에 대한 관심도가 낮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에 반해서는 사실 이급 차에 관심은 많은 편인데 이번에 G90 타면서 되게 생각지도 못한 매력들을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딱히 진짜 거슬리는 점은 없는 거죠, 운전하면서. 1.1억에 달할 정도로 이 차의 금액을 생각해보면 또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국산차를 사야만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차를 선택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E급 차를 오너드리븐으로 타면서 가끔씩 뭐 중요한 사람을 모셔야 된다거나 이런 정도의 롤을 이 차로 수행을 하게 된다면 그 정도로 이 차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매티비 최아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